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인선으로 코로나19 대응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패배 이틀째 승복 선언 대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는데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정권 인수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연단에 서서도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강조점을 여러 번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첫 이 행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대선의 주요 이슈였고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가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뭐 덕분이라고까지 하면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로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고 한 달 전만 해도 4만 명에서 6만 명을 오가다가 지금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간밤에 뭐 파이저에서 90% 치료 90% 효능을 가진 그 백신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지만 그 대선 토론 기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자고 하는 바이든과 마스크 필요 없다, 이거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우습게 여겨왔던 트럼프 대통령 간에 격렬한 갈등이 있어 왔고요. 이번에 그 당선 승리 연설을 하는데도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와서 마지막 순간에야 연설하기 전에 마이크 앞에서야 벗고 그렇게 연설을 하는 모습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강조하는 게 사이언스를 강조하는데 과학. 이 과학자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가 독단으로 그거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과학을 믿어야지 21세기 와서 과학을 불신하고 고집만 세워가지고 이게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학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그 대책본부에 뭐 해임했던 분들도 다시 임명해서 다시 기용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은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해서 이제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백신들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다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대응팀이 먼저 구성이 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음 주 초부터 이제 팀 바이든 행정부에 어떤 사람들이 기용이 될 것이냐, 이것도 궁금증이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관심을 모으는 거는 부통령이 이제 여성이고 유색인종 처음으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과연 이제 이 내각에 얼마만큼 많은 여성이 등용이 될지, 또 면면이 어떨지, 성향이 어떨지, 이게 관심을 받고 있어요. 예. 주로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은 이제 국무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이 모두 다 핵심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직에 여성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지금 점쳐지고 있어요. 뭐 국무부 장관 후보 또는 뭐 안보 보좌관으로 꼽히는 수전 라이스 전 UN 미국 대사였죠. 그리고 국가안보 보좌관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했었는데, 그렇죠. 이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도 고려를 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국방부 장관으로는 미셸 플러노이라고 하는 전 국방부 차관, 정책 차관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 국방 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한 경험이 있어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되지 않겠느냐 점쳐지고 있고, 재무부 장관으로도 역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에요. 현재 고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 저로서는 이제 워런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재무 쪽은 조금 경쟁력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상원이 50대 50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이, 그런데 상원의원 현직을 뽑아서 장관을 시키면 그 자리에 이 불확실성이 생기거든요. 뭐 미국은 대부분 상원 의원이 은퇴할 때 자기 자리를 물려주는 보궐선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에 비해서 이제 레이얼 블레이널드라고 하는 예. 전 그 재무부 차관 출신 그리고 연준위원회의 이사로 지금 있는데요. 예. 굉장히 이제 보수 쪽으로도 굉장히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어서 이 언급한 네 사람 중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임명을 받을지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15명이 넘을 그 장관들이 아마 검증 작업도 한 2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꾸준히 검증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 봅니다. 예, 뭐 여성이라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지만 이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어떤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반도 정세와도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인물들의 인사일 것 같아서요.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저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나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네. 안보보좌관 요 두 분이 이제 같이 오바마 행정부 때 같이 국무부의 부사령탑과 백악관 사령탑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수전 라이스를 러닝메이트 부통령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거 보면 네. 수전 라이스가 더 저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근데 토니 블링컨 이 사람은 국무부 부장관으로 그 전에는 부통령 안보보좌관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모신 사람은 토니 블링컨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기운다고 하면은 토니 블링컨을 세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조금 좀 원칙을 중시하고 무난하게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분들이어서 토니 블링컨은 특히 조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토니 블링컨이 된다면 대북 유화 정책이나 화해 정책을 적극 추진할 사람은 아니다. 수전 라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권 유엔 대사라고 하는 건 인권 문제 굉장히 중시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데 주로 많이 앞장서 오는 게 이제 유엔 대사 역할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그 두 분 다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이게 대북 화해 정책, 우리 정부가 바라는 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하는 데는 우리가 상당한 설득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혹시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좀 젊은 분인데요. 네. 40대입니다.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이 사람도 이제 블링컨하고 같이 이제 바이든을 모셨던 사람인데 만약 이분이 만약 중용된다면 조금 더 좀 그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어서 예.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뭐 바이든 당선인이 머릿속에 누구를 임명할지는 이제 그분이 이제 선택하시겠죠.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인물들이 다 사실 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일을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북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 그 과거 오바마 행정부 정책 때와 좀 기조가 좀 같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악몽과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 그런가요? 겁니다. 예. 지금 홍 박사님께서 지적되다시피 만약에 수전 라이스 그다음에 토니 블링컨이라고 하는 원칙론자, 강경주의자들이 인권 중시하는 사람들이 정책 입안자가 되면 정책 결정자가 예. 돼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같은 비핵화 논의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정권의 속성을 보면 항상 엇박자가 났어요.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는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했고 김대중 민주당 대통령 시기에는 부시 공화당 대통령이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부시 대통령이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있었어요. 민주당 행정부가.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조율이 안 됐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1년 반, 2년 정도 남은 시기에 민주당 정부가 탄생이 돼서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정책 이것이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지난 4년 동안에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ICBM을 실전 배치할 정도로 갖춰진 상황이라 예. 이런 것들을 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조금 한다라면
하기를 또 기대하면서 그런 것이 돼야지 그 좀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원활하게 좀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바이든 정부 인선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이야기 나눠야 될 것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좀 경질이 된 상황이에요. 오늘 새벽에 SNS를 통해서 트럼프가 경질 사실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이걸 다 뿌리치고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속내가 뭐라고 보면 될까요? 크게 봐서 자기 당신 개인의 이익을 국익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 트럼프의 말을 고분고분 듣질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로 친다면 그 광주항쟁 시대에 군을 투입해서 그 시위를 진압하는 그런 행동을 국방장관한테 요구를 했는데 지난 6월달에 국방장관으로서 제가 판단하는 정황은 아직 군을 투입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군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내전 상황이나 그런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상황인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리포트에서도 기자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이 양반 성함이 마크 에스퍼인데 예스퍼, 예스맨이라는 거죠. 그런 별명까지 갖고 있어서 굉장히 그러면 에스퍼 장관의 그 자기 정책은 무엇인가 할 정도로 트럼프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탁 담아뒀다가 대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서 한번 안가품을 한 건데 이런 그 좀 그 포용적인 생각은 아니 속 좁은 그런 생각이고 지금 사실 임기가 뭐 1월 20일이면 이제 갈리니까요.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2달 조금 더 새 신임 장관이 들어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수인계 받느냐고 인수인계 받다가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이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단지 자기가 아직 건재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속내는 바이든 지금 당선인에게 인수위 구성이나 활동을 적극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그 퇴임 이후를 보장해라는 그런 뭐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지지자들도 굉장히 격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들이 나의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또 차기 대선에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송국을 설립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방송국이 하도 이번에 폭스뉴스가 자기를 계속 지지하다가 애리조나주가 아직 개표가 70몇 %밖에 안 됐는데 바이든이 당선된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최고의 배신은 그 폭스뉴스의 그 머덕 회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다양한 어떤 조치들을 인해서 후에 자연인이 됐을 때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스스로 좀 사면될 수 있도록 어떤 딜을 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런 시도를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가능성이 진짜 있느냐? 예. 저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고 또 이 전에 벌써 USAID 그 미국의 원조 기구죠. 거기에 처장을 맡고 있던 사람을 6일날 해임을 벌써 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FBI 국장도 또 CIA 국장도 뭐 간당간당하다 그러고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통령 선거 끝나면 바로 가르겠다라고 유세하면서도 공언했던 반대 지금 이런 거는 내가 대통령이다. 내 충성 보여라. 그리고 내가 불복하는 중인데 끝까지 1월 20일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나한테 충성해라. 이걸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알박기를 시도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알박기는 이렇게 인선들을 하면서 해임시키면서 새로운 그 인물들을 이렇게 알박기를 하는 중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또는 자기 가족, 자기 측근에 대해서 만약에 만약에 정권 교체가 돼서 자기가 물러나야 될 이 트럼프 생각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후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사면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뭐 가족이라든지 지금 뭐 아들들, 사위, 또 자기까지 또 자기 그 측근들까지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면할 수 있느냐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미국의 헌법학자들끼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위헌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그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서 분석을 하기로 이 사면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것은 연방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거는 연방 차원이 아니라 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를 이제 트럼프 파운데이션의 각종 탈세라든지 보험 사기라든지 그 트럼프 선거를 첫 번째 4년 전에 했을 때 추문의 대상이 됐었던 여성들이 입 막으려고 거액을 건네주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트럼프 파운데이션이 있는 맨하탄 시의 디스트릭트 아피스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해당이 되지 않는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주 아니라 연방 검찰이라든지 법무부에서 하는 수사 같으면은 사면을 내릴 수 있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대선에서 당선되면 전직 대통령을 좀 사면해주는 전통 아닌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굴복을 하고 소송으로 버티는 이유가 그 사면을 받기 위한 바이든과 모종의 벼랑 끝까지 가서 좀 거래를 하기 위한 이런 포석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여기는 어떻게 좀 네. 보십니까? 네, 트럼프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고요. 과거 사례를 볼 때 닉슨 대통령이 70년대 초반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결국은 이제 사임하게 됐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부통령인 포드를 자기가 사임하면 자동으로 대통령이 되니까 포드로 하여금 자기를 사면하도록 이제 했죠. 그래서 사면에 대해서는 자기를 제외한 누구라도 사면할 수가 있는데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 법에 관련된 연방 소송에는 사면을 해줄 수 있지만 주에까지 권한이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정론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자기를 사면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면하는 거는 아마 이 교수님 말씀처럼 헌법학자들이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이든으로 하여금 딜을 해서 내가 이제부터 협력할 테니까 사면해 달라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아주 꼼수가 뭐냐면 잠시 사임했다가 부통령인 펜스가 대통령이 잠깐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사면을 펜스로 하여금 받고 아하. 다시 대통령을 하는 아하. 그런 꼼수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법의 틀 안에서 모든 걸 활용해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될 때 참 굉장히 안타깝고 미국이 우리 동맹국이지 미국 대통령이 동맹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면 미국의 국익에 과연 이런 게 맞는 건가? 그 200 몇 년 동안 지켜온 아름다운 패자의 승복 전통을 이렇게 산산이 부숴버리고 퇴임한다고 하는 건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큰 망치를 든 악동 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가족들 중에서도 부인 멜라니아라든지 아니면 사위 쿠시너 같은 사람도 사임하는 쪽으로 지금 기우는 것 같고 부통령인 펜스도 지금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는 거는 은근히 승복하라고 하는 메시지 같아요. 왜냐하면 펜스는 차기에 또 대통령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트럼프도 자기가 또 나오려고 그러고 있어요. 차기에는
펜스하고 그 트럼프하고 경합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조금 좀 미국의 정치의 품위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사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있을 그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씩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금 미국에서 외교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네.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좀 이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만에 민주당 같은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 정권이 탄생한 거고요. 그 동안에는 한미 간에 엇박자가 많았지만 전부 엇갈렸어요. 엇갈려서 이를테면 오바마 행정부 들어섰을 때 한국의 이명박 정부였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또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인데 진짜로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가서 말려요. 대화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인데 동맹인 한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조속히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초기에 실패했던 게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뭘 구호로 내세웠냐면 과감하고 터프 앤 디렉트 디플로머시. 그러니까 과감하고 직접적인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이란이나 쿠바나 북한 같은 우리와 적대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도 직접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 당선인 시절에 북한에 특사라도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국무부 차관보까지 임명하는데 다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4월까지 다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기다리다 못해서 4월 5일 날 장거리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그 5월 달에는 핵실험까지 했어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에서 야, 북한하고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놈들이구나. 이래가지고 대화를 8년 동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럴 때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설득과 억지를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옛날에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과거보다 훨씬 핵 능력이 강화됐는데 예.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북한을 그냥 내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조속히 관여를 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또 바이든이 이란 핵 합의를 한 사람이니까 이란 핵 합의는 핵을 완전히 폐기한 게 아니라 동결만 시키고 제재를 해제시켜줬거든요. 그걸 바이든이 했어요. 그렇다면은 핵 협상이 시작되면 상당히 합리적인 1단계 합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검증을 해가면서 2단계 합의로 간다고 하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정말 그 슬기로운 외교를 발휘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변화의 기점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슬기로운 뭔가의 해법을 우리가 좀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강경화 외교장관 외에도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북한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조금은 더 개별적인 접촉면을 시도하다가 그 후에 우리가 미국과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어느 정도의 남북 관계에 대한 접촉을 좀 허용해달라라는 이런 제안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그렇다면 거기에 미국은 어떻게 좀 답변을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 이제 법적인 하자가 없이 끝나고 대법원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끝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지금 뭐 대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가서 할 테지만 그 선거에 무효로 하자라고 하는 그 선거 이후에 도착한 3.17 분의 투표용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당선 낙선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공산이 예. 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쳐서 만약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4년짜리 임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장관들 인선을 해야 되고 또 청문회도 기다리고 그럼 외교 안보 라인이 자리 잡는데 상당한 기간이 좀 남아 있는 거지.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재임할 거고.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차례 정상 간의 회동까지 했는데 그래서 얻은
확보한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애고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마냥 외국의 안보 라인이 다 인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대화도 좀 하고 또 인도적인 지원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제재를 해제할 것까지 그런 플랜에 대해서 미국의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권력 이양기 동안에 미국의 정책을 위반하는 데 한반도 정책을 확정하는 데 우리의 입장을 전해서 관철시킬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벌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화답하겠습니까? 그것은 화답하건 안 하건 우리나라는 안 할 것 같다고 해서 우리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충분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관철해야 될 목표고 만약에 노력을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우리 입장들을 많이 반영하게 된다면 그건 외교적인 성과이고 또 최대한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게끔만 하는 것도 크나큰 소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바이든 당선인이 무난하게 정권을 잡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끌고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 세계 스트롱맨들 있잖아요.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요. 또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그렇고요. 메시지를 내고 있지를 않아요. 바이든하고 접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 선거가 아직 안 끝났다라고 일단은 면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토론 기간 중에서 뭐라 그랬냐면 러시아에 대해 위협을 어떻게 생각하냐. 러시아가 상당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협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추정컨대 푸틴 대통령에게 상당히 책을 잡혀서 모스크바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 KGB에서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협력하려고 해도 미국은 의회가 더 강합니다,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의회가 강력히 저지하고 언론이 감독하고 있어서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사이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기밀도 지키고 다 좋았는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데 바이든은 주적으로 지명하고 나오니까 흔쾌히 이렇게 축하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명분은 뭐냐면 아직 미국의 대선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결과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내정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국이 아주 일관된 외교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미국 대선의 결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축하를 하는 거는 일종의 내정 간섭 행위다라는 걸로 하는데 내심은 민주당이 되면 또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여하고 또 사실은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는 개인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부통령과 부주석으로서 만나서 교류도 하고 굉장히 친했고 또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에 대한 어떤 서류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그걸 적절히 활용하려고도 생각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바이든은 동맹을 강화해서 동맹과 함께 중국을 지금 포위 견제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중국으로 볼 때의 장점은 뭐냐면 동맹들을 소홀히 하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하고 친해질 수 있는 건 내버려 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중국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오히려 다루기 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는 걸 내심 반겨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대공무기 S-400 같은 걸 들여오고 또 군사활동하는데 트럼프가 많이 봐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별로 안 봐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좀 껄끄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전부 새 대통령이 됐으면 축하해주고 싶은데 미국의 내정 간섭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미 대선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하나 드려볼게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지금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공식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으로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거의 당선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좀 수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사무총장에 당선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게도 벌어진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익이 강하게 관철될 수 있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사무총장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를 했는데 네.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아무래도 앞으로 장기적인 그 WTO의 우리나라의 이익을 더 장기적으로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출구 전략, 적절한 시간 이런 것들을 모색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 좀 상황에 몰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아쉽습니다. 바이든 당선 이후에 이게 좀 실제로 이 사무총장 선거에도 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WTO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불신. 네. 왜냐하면 뭐 판결할 때마다 미국의 불리한 판결이 많이 나왔고 또 이 나이지리아 후보가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중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후보기 때문에 중국이 지지하고 있어서 중국하고는 지금 대적 관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후보니까 무조건 지지한 게 아니라 네. WTO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바뀌었으니까 바이든 후보는 적극적으로 논리가 다르거든요. WTO를 다시 존중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WTO에서 이미 컨센서스가 거의 됐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미국만 지금 강력한 나라가 거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서 9일날 일반 이사회 해야 되는 걸, 그러니까 어제 해야 되는 거를 네. 무기 연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분위기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